안녕하세요. 여행과 사진을 주로 하는 유튜브 방송 트래블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서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은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다 지났습니다. 지난주가 아마 설날이었죠.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비록 내가 같은 공간에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도 어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줄곧 그 서울이라는 이 공간에 머물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좌표 이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여행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행이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 과연 여행은 무슨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느냐? 즉,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무엇이냐? 가장 위대한 여행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어떤 그 여행이란 그 사전적 의미의 이게 해석을 봤을 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여행이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비스무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행하고 뭐 비스무리합니다. 독일어로는 나이제라고 하죠. 뭐 그래서 저도 유튜브 시작할 때 제 유튜브 그 뭐라노 그 필명이라 하나요? 제가 빈테라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요즘 그거 잘 안 씁니다. 요즘은 이제 그냥 유튜브 이름 트래블렛이라고만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빈테라이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트래블, 트립, 뭐 투어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짧다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 뭡니까? 좀 먼데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 먼 곳으로 가는 것은 트래블. 조금 짧은 기간에 간단하게 가까이 갔다 오는 것은 트립. 그리고 이거 가이드 따라가지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 것은 투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쓰는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맞다고 사용을 해왔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좀 과감하게 지적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행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좀 먼저 우리의 앞서 살아간 사람들 중에 좀뭐 유명한 사람 뭐 흔히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은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한번 되새겨 봅니다.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는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이 헤르만 헤세의 그 여행에 대한 모든 생각을 표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의 생각에서 자리 잡은 그래서 밖으로 나온 그 크눌프라는 그 여행자가 있죠. 그 크눌프의 삶의 새 이야기인가 그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크눌프도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굴곡진 삶을 걸어 다녔죠. 그렇게 그 삶 속에서 여행을 시작했죠. 철학자 니케 요즘 뭐 많이 뜨고 있는 쇼펜하우어 그리고 독일의 문학의 거장이 그 괴테 이런 분들도
좀 뭐 생각이 필요하고 또 사유가 필요하고 사색이 필요하고 이럴 때 그 여행을 하면서 깊은 고뇌를 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우리 흔히 바운더리라고 하죠. 그 바운더리를 크게 떠나지 않고 평생을 그 속에서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살아간 걸로 유명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순수 이승 비파이라든가 좀 철학에 큰 획을 긋고 큰 업적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여행이란 사람에 따라서 의미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그런 기타 등등이 다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다 참 위대하죠. 그 위대함이라는 게 다양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양하게 변해가고 진화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마라든가 뭐 자동차 레이싱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독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자기가 그럼 제일 좋아하는 그 추구하는 바 취미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위대하죠. 내한테 안 맞는 걸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시죠. 그 실제 이제 인물이 아닌 그 소설이나 그 영화 속에 나온 인물 중에는 어떤 여행자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의 주인공이 그 어떤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그 대변하는 수가 있거든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가 이제 한 중학교 다닐 때쯤에 이제 그 흑백 TV가 들어왔어요. 우리 시골에. 그때 이제 그 좀 신기했죠. 지금은 TV가 안겨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흑백 TV를 처음 볼 때, 야, 요즘에 아마 요즘 사람들이 그 외계인을 뭐 만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 상당히 놀라움과 그 경이감이 있었어요. 흑백 TV를 처음 볼 때. 그래서 그 흑백 TV를 보다 보니까 저 어린이 프로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마징가 제트도 있고 뭐 타임머신도 있고 뭐 엄마 찾아 산말리 뭐 여러 그 만화 영화가 많았는데 주로 이제 저는 그때 그 좀 아동스러워 가지고 나이는 아동이 아닌데 좀 아동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 신밧드의 모험 뭐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신밧드 모험을 처음 봤는데 야, 참 거기서 자 여행의 헛바람이 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타고난 그 유전자의 그 DNA의 그 역마살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좀 강하게 들어있는 면도 있지만 일단 어릴 때 그 처음으로 접한 그 신밧드의 모험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내가 살고 있는 바운드를 벗어나서 멀리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뭐 신비한 것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단은 무한한 기대감이 있었죠. 물론 이제 나이 먹고 보면 이제 생각해 보면 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어릴 때 마음은 또 그게 아니죠. 그리고 뭐 여러 소설책을 뭐 이야기책을 보면 이제 뭐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여행기 그 걸리버 여행기가 있고 걸리버라는 사람이 그 릴리푸트에 가서 여행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좀 전에 말했듯이 그 진짜 장시간 여행으로 한 사람은 그 어린이 만화의 주인공인 그뭐 마르코나 하나 엄마 찾자 산말리라는 그 만화의 주인공 마르코죠. 그 어디 그 유럽인가 어디 제노반가 어딘가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그 자기 엄마가 그 돈 벌러 가 있는 그게 아르헨티나의 그 뭡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맞죠?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그 옴니부스식으로
그 만화 영화가 나왔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참 꿈 많던 어린 시절에 즐겁게 봤죠. 그리고 이제 소설의 주인공 중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크놀프, 그리고 그 또 누가 있더라? 그 파울로 코엘료라는 쓴 분이 쓴그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죠. 이거 내가 옛날에 그 바이크 사고 나가지고 다리 부러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몇 달 누워 있을 때 이걸 참 많이 봤죠. 그 양치기 소년 그 산티아고가 자기 어떤 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때 늦은 나이에 깨달은 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 하나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상해서 선 사람들이지만 어떤 상상 자체가 전 작가의 어떤 그 생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본질에 있어 여행이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어떤 존재로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약간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람 중에는 또 누구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알 수는 없고 모든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책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몇 사람을 이야기해 보면 첫째 이제 역사가 오래된 사람부터 이야기해 보면 첫째 이제 중국의 그 장건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한무제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죠. 기원전에 한무제의 명령을 받고 그 흉노를 이렇게 좀 압박하기 위해서 월지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월지국을 찾아서 떠나가서 저 BC 기록에 보면 BC 139년에 한 100명을 끌고 이렇게 떠나갔다고 하는데 그 가보지도 못한 첫 초행길 걸고 그래서 요즘 현재 지역으로 한 우즈베키스탄쯤 되죠. 거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의 어떤 경험담, 기행담을 그 한나라에 이렇게 알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리를 가본 사람이 없죠.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원이라는 데가 지구의 중심이고 자기의 그 사는 곳이 이것이 전부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 당시에는 머나먼 곳에 다른 어떤 종족이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고 또 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 실크로드의 개척자라고도 하죠, 장건을. 근데 뭐 한 13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 그 가다가 흉노한테 포로를 잡혔고 또 뭐 오다가 잡혔고 이래가지고 한 뭐 10년 가까이는 포로 생활도 했고 뭐 포로 생활 하면서 또 뭐 흉노 여자 만나 결혼도 해가 애도 낳고 그런 어떤 책임감으로 인해서 또 중국 결국 한나라로 돌아왔죠. 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갔다 온 거는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흔히 뭐 이야기하는 그 공무원들 그 해외 출장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황제의 명을 받고 가기 때문에 여행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공무 출장에 가깝지만 그래도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초행길을 거쳐서 경험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여행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실크로드의 개척자이자 위대한 여행가이다 이렇게 장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장군을 했고 외국어를 했고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역사가들이 할 문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그 우리 신라 그러니까 통일 신라 때 서라벌의 위대한 여행가 해초스님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해초스님은 주로 이제 당나라에 건너가서 성려 생활을 하셨는데
유명하죠. 당나라에서 천추까지 갔죠. 천추기라고 하면 이제 요즘 인도 그, 그 불교의 태생지라고 하나요? 인도까지 갔다 와서 여행기를 남겼죠. 그 여행기가 왕호 천추국제이죠. 그 왕호 천추국제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우리 역사에 남은 가장 오래된 여행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왕호 천추국전보다 더 빨리 이렇게 쓰여진 여행기는 제가 잘 들은 바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해초도 인도를 갔다가 갔던 길을 그대로 온 게 아니고 좀 올 때는 다른 코스로 왔는데 뭐 부하라, 뭐 발허, 그다음에 또 어디야? 그, 호밀국, 토하라국, 뭐 소록국,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지금은 중국이지만 그때는 중국이 아니었죠. 이제 소록국을 거쳐서 안서도부, 오섬 지명으로 중국의 구체죠, 구체. 안서도부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왕호천축국전에 되어 있죠. 안서도부에서 조금 떨어진 두낭석굴에 왕호천축국전이 거기 두루마리 한지에 이렇게 서여서 보존되고 있었는데, 그걸 프랑스의 고고학자 폴 펠리어가 와가지고 딱 금방 읽어보고는 이거 가치가 있다는 걸 금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두낭석굴에 있는 모든 문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좀 영양가 있다 생각한 거는 두낭석굴 왕도사한테 그냥 푼돈 주고 그냥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누가 있냐면, 중국 역사의 칭기스칸이 이제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유럽까지 이렇게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대. 그 시대죠. 13세기쯤 되죠. 그때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이 죽고 손자인 쿠빌라이하고 몽케가 그렇게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13세기 베네치아에서 원나라의 수도까지 여행을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제 동방견문역에 가선 마르코 폴로죠. 마르코 폴로는 한 17살에 이렇게 집을 나와 아버지를 따라서 동방으로 여행을 해서 40살이나 돼가지고 한 20년 정도 있다가 40살 다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다시 또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포로로 잡혔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동료가 누가 이렇게 받아 적었죠. 받아 적어가지고 조금 재미있게 했는 게 그게 이제 동방견문록인데, 이건 또 여러 말들이 많았죠. 그게 좀 뻥이다, 사실이다 이런 논쟁도 있고, 어떤 설에는 또 동양의 문화를 좀 우수하게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유럽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우수한데 동양이 너무 우수하다고 하니까 그게 좀 못마땅해서 그걸 대부분이 각색을 해버렸다. 이런 설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가 늘 역사로 가지고 논쟁이 생기면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또 그걸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처럼 이렇게 저장 문화가 그 당시에는 저장할 수 있는 문화가 잘 없었죠. 그래서 종이 쪼가리 타버리고 전쟁 나고 타버리 누가 훔쳐 가쁘고 불살다 보면 없죠. 기록을 남긴다는 건 인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데 늘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귀중한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를 만나가지고 운 좋게 쿠빌라이를 좀 총애를 받았죠. 그러니까 쿠빌라이의 총애를 받으면서 쿠빌라이가 지시에 따라 이렇게 중국 대륙을 여행을 했죠. 심지어 베트남까지 갔다고 하네요.
그 대부분의 이제 일반 공무원들은 이렇게 상사가 무섭잖아요. 이렇게 상사가 무서워가지고 뭐 공적인 업무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 관료 사회가 그렇잖아요. 아마 쿠빌라이도 부하들이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 딱 뭐 공무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 보고서 비슷하게. 해외 출장 갔다 왔으면 딱 출장 갔다 온 그것만 얘기하는데 이 마르코 폴로는 그 지역에 사던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 문화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이제 흔히 여행 갔다 오면 그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썰을 푸잖아요. 희희낙낙하면서 약간 마르코 폴로가 그렇게 좀 잘 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쿠빌라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름이 황제지 황제가 불쌍하잖아요. 황제가 좋은 거 같지만 하루에 뭐 맨날 신하들 틈에 둘러싸여가지고 결제만 하고 뭐 아니 되옵니다 소리나 듣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뭐 폼만 좋죠. 그러다 보면 늘 삶이 궁금하고 외롭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 바깥에 이렇게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하는 거를 그나마 그게 또 즐거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쿠빌라이에게 또 여기 옆에서 소곤소곤 조곤조곤 얘기를 잘 하니까 쿠빌라이를 총애도 받고 또 쿠빌라이가 야 그러면 또 딴 여기도 한번 가보라 가봐서 어떤지 좀 갔다 와서 내한테 이야기해도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르코 폴로는 그 쿠빌라이 밑에서 그 원나라죠. 그 원나라에서 관료 생활을 한 17년 정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7년 했으면 긴 세월이죠. 물론 뭐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좀 돌아다니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17년을 뭐 중국 대륙을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봤으면 많이 봤죠 뭐. 그래서 그 동방견문록을 남겼다는데 그게 참 원본이 뭐 없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오면은 누구를 들 수 있느냐? 스웨덴의 위대한 탐험가라고 불리는 스벤 헤딘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평은 많이 엇갈리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좀 나치를 지지했고 또 뭐 중국의 어떤 실크로드를 탐방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배제하고 제 입장에서 이제 여행가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늘 그 제가 여행가 그러니까 뭐 여행가 같지 않은 무늬만 여행가죠. 여행가를 하면서 제가 늘 구상하고 있는 그 여행 코스가 실크로드였는데 그 실크로드로 여행을 찔끔찔끔 이렇게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오랜 세월 해오고 있는데 그 실크로드를 여행하면서 해초와 장금과 스벤헤디는 뭐 알기 싫어도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실크로드를 여행하다 보면 해초길하고 그 스벤헤딘의 그 어떤 서역에 대한 그 답사, 탐사, 티베트 여행 이런 거를 뭐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죠. 어떤 간에 스벤헤딘은 베를린 대학교를 나왔죠. 그 누구 밑에 공부를 했냐면 리트 호펜이라는 교수 밑에 공부를 했는데 리트 호펜 그러면 여행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실크로드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리트 호펜 교수는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리트 호펜 교수라는 분이 우리 지리학, 인문학에 있어서 실크로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적용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일 교수이기 때문에 실크로드라고 적용한 게 아니고 독일어로 자이덴 스트라이센. 그 자이덴 스트라이센, 스트라이센은 영어로 따지면 로드고 자이덴은 영어로는 실크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사주지로라고 하죠. 그 같은 이야기죠. 사주지로, 실크로드, 자이덴 스트라이센 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지리학에 있어서 그 실크로드란 말, 우리말로 비단길 이걸 최초로 이렇게 도입한 교수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 밑에서 공부를 한 스벤 헤디너스는 어떤 간에 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여행을 꿈꿔왔겠죠. 그래서 1899년도 그러니까 이제 1800년 말부터
1900년 초까지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탐방했죠. 물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여러 지역을 탐험을 했지만 그래도 스베네딘 크면 그 타림 분지를 그 답사했다. 그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타림 분지가 그 요즘 그 뭡니까 뭐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중국 신장 쪽에 있는 그 타클라마칸 사막 이쪽에 천산산맥 이쪽에 골룸산맥 사이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분지지요. 타림 분지라고 하는데 그 분지에 이렇게 이제 사막이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그 옆에 이렇게 롬노프라는 사막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고비 사막이 있죠. 그 고비 사막까지 다 이렇게 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롬노프 사막에 사라진 그 전설에만 들려왔던 그 누란 왕국의 그 유적을 발굴한 거죠. 그리고 롬노프 그 호수가 지형에 따라 이 호수가 움직였다는 것을 그 청량으로 그 증명을 해낸 사람이에요. 상당히 어떤 여행가로서 집념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자인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분은 그 누란 왕국을 발견하고 실크로드를 이렇게 답사하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좀그 유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역사적 자료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그 자기 나라로 가져갔지. 요즘 법으로 따지면 그 밀반출이죠. 돈을 주고 물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푼돈 비슷하게 주고 뭐 돈은 지급했는 것 같은데 어떤 뭐 몰래 를 가져가면 그거 다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밀반출이 되는데 어떤 건대기의 격동기 때는 뭐 그런 게 많았죠. 뭐 이집트의 그 뭐 오벨리스크 뭐 이런 거도 뭐 가져가 보고 뭐 여러 그때 열강들이 뭐 그런 좀 어렵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귀중한 이렇게 문화재를 많이 유적을 많이 가져갔죠. 그 시대는. 근데 뭐 가져갔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또 뭐 쉽지 않죠. 내 손에 들어온 걸 남의 손에 또 내놓는다는 게 그게 쉽지만은 않죠. 하여튼 다 그게 인간의 하나의 살아온 길이다. 아마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는 그 유럽의 그 유명한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제 서벤 헤딘이 그 실크로드 그러니까 이제 중앙아시아를 탐방하고 그거를 또 보통 이제 책으로 읽죠. 책으로 발간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세계에 알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책을 발간하면서 또 이제 유명세를 타고 그러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아시아가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 주목을 한 사람 중에 이제 그 뭐 영국의 유명한 사람 있죠. 그 루브르가 대형 박물관을 가득 채운 그 오렐 스타인, 독일의 폰 럴콕, 프랑스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폴 펠리오, 미국의 랭던 위너, 일본의 그 오타니 백작까지 가지고 실크로드에 왔어요. 다 유물을 그 가져갔죠. 그 이분은 좀 진짜 집념의 사나이예요. 여행자 입장에서만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레에서 그 인도 북부 그 라다크, 요즘 그 카슈미르 지구라고 하나요? 그, 그 카슈미르 지구에 있는 그 라다크 거기에 이제 주도 거기 레에서 걸어서 그 저 중국 신장의 그 카슈가르까지 여행을 했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적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 카라코람 지금 여행을 가도 진짜 오지라는 걸 느끼는 그 카라코람을 그 당시에 1900년 초반에 거리를 걸어갔으니까 참 체력도 좋고 정신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죠. 여행가로서는 상당한 뛰어난 인물인데 훌륭한 인물이라는데 어떤 그 나치와 이렇게 좀 이렇게 친밀했는 것 같더라고. 그것 때문에 어떤 좀 많은 비평을 받고 그분의 어떤 업적이 많이 이렇게 깎였다고 그래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뭐 그거는 정치적으로 또 판단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여행자 입장으로서만 봤을 때 상당한 집념의 사나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의 개척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겠죠. 그 다 시대의 아픔이고 역사의 아픔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말할 수 있냐면 알렉산드르 다비드 닐, 어떤 사람도 데비드라고 하는데 알렉산드 다비드 닐이라는 그 여성부인데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에 태어나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의 그때 식민지령인 그 어디야 시킴인가요? 다젤링 시킴 이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티베트 문화, 티베트 불교에 깊이 빠져서 티베트 여행을 하고 거의 뭐 반평생 이상을 티베트에서 살고 불교 수련을 하고 그렇게 티베트를 여행했죠. 그래서 알렉산드르 데비드 닐이라고 하면 검단, 그 당시에 검단의 땅 있죠. 19세기 초반에 티베트는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 검단의 땅을 여행한 최초의 백인 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다비드 닐의 어떤 생애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쓰는 거는 101년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제가 젊을 때 여행에 대해서 중독이 돼가지고 여행에 열병이 걸렸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가려면 직장을 때려치우고 가야 되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열병으로 내가 몸져 누울 때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책으로 여러 책들을 많이 섭렵했어요. 그 당시에 그 분풀이 하느라고 여행은 가지 못하고 그 여행을 울분을 삭히기 위해서 여행에 관련된 책을 그때 참 많이 봤어요. 그때 읽은 책인데 뭐 지금은 다 버려보고 없는데 요즘은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오래돼가지고 101년의 여행. 그러니까 왜 101년의 여행이냐면 이분이 101년을 살았어요. 101년 10개월째 아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근데 이분의 삶은 참 독특하죠.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아까 스벤 헤딩 같은 경우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데 이 다비드 닐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조금 살다가 티베트로 여행을 떠나버리고 이제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서류로는 결혼 관계를 유지해서 17년간인가 뭐 결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엔 결국 이혼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도 참 재밌는 게 그 17년간 여행 경비를 또 보내줬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죠. 어쨌든 이분은 뭐 달라이 라마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눈 사람이고 또 티베트를 배워보라는 권유도 받았고 그리고 1917년도에 우리 한국, 그 일본을 방문했고 우리 한국이죠. 한국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합병이 된 그 시절이었죠. 한국에 와서 합천 해인사라든가 뭐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자연에 상당히 흠뻑 매료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데이비드 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101년의 여행이란 책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또 책 선전하는 거 비슷하게 돼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냐면 뭐 여러 사람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여행가로서 사진가로서 이렇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이런 여행을 한 스타일의 사람들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본 사람은 일본의 작가인데 사진가죠. 후지바라 신야라는 분이 사진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쓴 책이 그 동양기행이라는 책이 있죠. 뭐 인도 방랑, 뭐 티베트 뭐 여행 이런 책도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본 후지와라 신야의 책을 처음으로 본 게 동양기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방랑 뭐 여러 책들을 봤는데 그 여행기보다는 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 사진이 좀 독특해요. 색감이 아주 독특해가지고 내가 그 색감에 좀 매료돼가지고 그 여행기를 읽은 기억은 잘 안 나고 하여튼 그분의 사진이 좀 독특해가지고 그분의 사진 색감을 좀 따라하기 위해서 상당히 젊은 시절에 고뇌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렌즈를 사가지고 렌즈에다가 이렇게 앞에 막 그 뭐랍니까 사포라고 하네요. 빼빠라고 하죠. 빼빠에 막 렌즈를 갈아보기도 막 했어요. 그
야리꾸리한 음침한 그런 색깔이 그 묻어나오는 그 허지와르 신야의 그 사진이 그 동양경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뭐 사람에 따라 그런 색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는 상당히 그 색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런 색을 좋아하고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런 색을 좋아하고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필름으로 했는데 요즘은 뭐 디지털 이렇게 포토샵 잘한 사람이 뭐 그런 걸 또 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외고집에 잡혀 있는 거죠. 디지털로 해도 충분히 그런 색깔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만들려고 노력했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필름의 그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좀 고민해 왔고 디지털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살아오고 그러다 보면 디지털 카메라 하는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 이래가지고 좀 찢긴 적도 있어요. 그 자기가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디지털 사진을 폄하한다고 좀 공격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입에서 모든 화해의 근원이 입이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제 디지털 사진 뭐 어떠고 저떠고에 대해서 절대 어떤 내놓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후지와라 신야 다음엔 또 뭐 누가 있느냐 잘 생각도 안 나고 이제 현재로 왔을 때는 뭐 이제는 생각도 안 나지만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다 자기가 여행을 하고 여행기를 쓰고 뭐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여행가예요. 여행가가 아닌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 뭐 저같이 직장인, 빌딩에 갇혀가 직장 생활하는 나도 여행가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물론 뭐 세상살이 들으면 웃었겠죠. 네가 무슨 여행가냐. 빌딩에 앉아가지고 뭐 일하는 놈이 무슨 여행가냐 웃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 여행가라고 늘 어디 가면 여행가라거든요. 어디가 전 직업이 뭐냐 물으면 어느 직장 다닌다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여행가다. 근데 여행가가 왜 직장 다니냐 하면 여행가인데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하고 있는 거다. 이 알바가 잠깐 하려고 하다가 이게 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한 거지. 나는 여행가인데 알바를 하다가 돈을 벌러 갔다가 그 발이 잡혀가지고 돈이 잘 안 벌려가 이래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나는 여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 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이건 제 솔직한 본심이고 마음입니다. 저는 늘 제가 제 타고 아이콘, 제 정체성은 여행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명함도 파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취미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욕할 끼고 그냥 알바다. 내 마음은 여행가에 꽂혔다. 내 영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행가다. 그래서 무늬만 여행가다. 그렇지만 말은 또 근사하게 해요. 뭐 옛날에 여행 갔다가 나하고 같이 여행한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쫓겨주는데 그 나를 갖다가 이게 좀 코너에 몰고 그러는데 무슨 내보고 내가 자유여행가라거든. 옛날에 블로그 그 필명이 자유여행가였거든요. 프리 트래블러. 네가 무슨 자유여행가냐? 그냥 이렇게 관광하는 이런 뭐 투어리스트나 뭐 트립 리스트가 되겠지. 무슨 트래블 리스트, 네가 무슨 트래블러냐? 그래서 내가 또 변명을 하죠. 트래블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트래블러가 아니지만 트래블러를 꿈꾸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뭐 직업으로 여행한 사람 아니면 뭐 트래블러, 프리 트래블러라는 단어도 못 쓰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단어 쓰는 것도 뭐 내가 뭐 허락받고 써야 되냐. 뭐 아니면 아니라고 뭐 욕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본인의 자유고 나는 프리 트래블러다. 늘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말싸움도 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지금 제가 이제 트래블 엣이라고 이 유튜브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 뒤에 뭐 이렇게 점점점 뭐 도메인 네임 비슷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I 프리 트래블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맨날 이게 프리 트래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자유여행가. 근데 단어만 그래 썼지, 용어만 썼지, 실질적으로 자유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제가 그래서 드리밍 프리 트래블러다 이랬어요. 어쨌든 뭐 찔끔찔끔 이렇게 제가 이제 실크로도 파미르 여행을 잡아놓고 휴가철에 찔끔찔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이제 그 긴 실크로드를 다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오면서 늘 그 여행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죠. 언젠가는 자유여행가가 돼서 한 달씩, 1년씩 이렇게 그 여행을 하면서 나의 꿈꿔왔던 실크로드와 파미르 여행을 완성할 것이다. 그 집념이 그 힘든 직장 생활을 가정해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마음이 병들지 않고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 잘 모니터가 잘 안 보이는 꺼졌구나. 음, 요즘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에도 그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뭐 일일이 누구누구를 좀 거론하기는 좀 그 시기에서 누구누구 말은 못하고요. 뭐 인터넷 유튜브 보면 요즘은 먼저 젊은 사람들도 뭐 취직 안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여행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갑자기 여행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부부가 같이 막 이렇게 여행을 간 사람도 있고 뭐 전세방 빼서 여행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는 이제 여행자의 전성시대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제 블로그에 이웃들 중에 이렇게 오지행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티를 내지 않고 자기의 이렇게 블로그만 관리하면서 꿋꿋하게 묵묵히 이렇게 여행하신 분도 제 이웃 블로그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세상이라는 게그 이름을 좀 유명해져야 조금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죠. 그 이름이 있고 없고는 이제 어떤 마케팅의 능력이죠. 뭐 어떤 TV라든가 어떤 뭐 그런 방송이라든가 대중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어필이 되면 좀 이름을 타는 거고 또 그런데 어필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뭐 이름 알려봐야 남만 팔리고 얼굴만 팔리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오히려 얼굴을 이렇게 알리지 않고 잘 팔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여행 코스를 찾아서 자기만의 여행의 꿈을 찾아서 가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여행가라고 할 수 있죠. 제 블로그 중에도 몇 분이 있고 저도 한 번씩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여행가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비록 월급쟁이로서 빌딩에 갇혀 살지만 늘 훌륭한 여행가가 돼서 좋은 여행을 많이 해보고 싶다. 언젠간 자유여행가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그럼 훌륭한 여행가는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여행가나 많이 여행하는 사람이 훌륭한 여행가냐 뭐 책을 내는 사람이 훌륭한 여행가냐 뭐 훌륭한 여행가의 기준은 뭐냐 그건 당연히 기준이 없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기준은 있어요. 나는 그 여행하는 그 여행자의 마음이 아름답고 그 자연과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누구나 훌륭한 여행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여행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거냐? 인간만이 하는 것이냐? 그 동물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여행은 인간만이 하는 특권이 아니다. 초원에 사는 동물들, 뭐 사자도 코끼리도 자기 살던 곳을 떠나 여행을 하고
바다에 사는 고래도 상어도 남극에 태어나서 북극으로 여행도 가고 뭐 산속에 호랑이도 하고 다 동물들도 여행을 한다. 심지어 저기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잖아요. 여행을 하잖아요. 별들도 여행을 하고. 그러면 바다에서는 누가 진정한 여행자이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고래가 진정한 여행가인가? 상어가 여행가인가? 이거는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바다에서 진정한 여행자는 참치가 아닌가. 뭐 다랑어라고도 하죠. 왜 참치가 진정한 여행가라고 생각하냐면 뭐 고래다 상어다 얘들은 뭐 돌아다니다 힘들면 좀 뭐 움직이지 않고 좀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랑어는 이게 이 아가미가 이게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기들이 어떻게 가냐면 고기들은 물을 빨아 당겨가지고 이 아가미로 이렇게 옆에 고기 옆에 아가미 있잖아요. 물을 빨아 당겨서 아가미로 이렇게 뱉어내면서 물 속에 들어있는 그 산소를 이렇게 이 여기서 이제 분해해서 흡입해서 그 산소의 힘을 가지고 또 이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생명을 유지해가죠. 근데 이 참치는 이 아가미가 이게 신경이 없어가지고 말려 비틀어져가지고 이게 뭐 좀 퇴화됐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 다른 물고기보다 상당히 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반 붕어처럼 서가지고 입만 깜빡깜빡거리고 이러면 죽어요. 계속 얘들은 돌아다녀야 되는 이 속도를 빠르게 해서 물을 확 당겨가지고 뱉어내고 이래야 이제 거기에 적정한 산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폐 기능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참치가 살아있다는 거는 태어나서 계속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행을 안 하고 섬은 죽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여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그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위대하죠. 우리 몸 속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장기들이 이렇게 있죠. 장기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나의 이렇게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죠. 저도 뭐 여러 장기들이 이렇게 조합이 잘 돼가지고 아직까지 생명체로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장기들은 보면 밤에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모든 물건이든 기계든 생명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줘야 이게 조금 힘도 나고 뭐 노폐물도 배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곰은 뭐 겨울잠도 자고 뭐 우리는 겨울잠을 안 자지만 밤에 잠을 조금씩 자주죠. 한 8시간, 7시간 뭐 자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근데 잠을 자면서 이제 뇌도 좀 쉬고 뭐 장기도 좀 쉬고 여러 장기들이 좀 쉬는데 이거 평생 그냥 한 번도 안 쉬는 장기가 있죠. 그게 바로 심장이죠. 심장은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1초를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 위대하죠. 1분 1초를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위대하다고 단어 외에는 별로 쓸 용어가 없네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생명 하나하나가 그 동물의 생명 하나하나가 참 고귀하다고 봐야죠. 경이롭지 않습니까? 자, 그럼 좀 더 세상을 넓게 보자 이거예요. 뭐 지구별에서 여행하는 우리 인간과 동물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리 태양계 이 태양계를 건너뛰어서 이 은하계에서 좀 위대한 여행자는 무엇인가 또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행가는 누구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여행가가 있지만 제가 모르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행가는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늘 경배하고 숭배해온 그 태양이죠.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태양은 초당
1초당 217km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거든요. 태양이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눈에 그냥 그대로 있어 보이지만 태양은 1초에 217km의 속도로 우리 이렇게 태양 은하계 내를 이렇게 공전하죠. 은하계 내에서 태양이 이렇게 공전하는 공전 코스가 있죠. 그게 이제 반경이 좀 3분의 1 정도 안쪽에 있죠. 바깥쪽에 있으면은 엄청 이 코스가 이렇게 긴데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공전 코스가 좀 짧죠. 그 한 바퀴 도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2.5억 년이 걸린다네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한 50억 년 됐나요? 뭐 나이가 한 50억 년 됐으면 한 뭐 20바퀴 돌았나요? 태양하고 지구는 뭐 가기 싫어도 태양의 중력에 종속돼 있으니까 태양이 가면 지구는 따라가는 거죠. 끌려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태양이 이 은하계를 이렇게 공전을 하니까 지구도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그 지구가 끌려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거나 우주선 타가지고 우주 여행하는 거나 지구라는 이 비행체를 타고 은하계를 여행하는 거나 같이 여행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뭐 우주에서 우주선 타고 창문 열어보면 아, 별 보이고 나 우주여행이다. 그 지구에서 밤하늘 별 보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우주여행을 하지. 다만 그 속도감이 떨어진다. 우주선을 타고 쭉 날아가면 막 별들이 지나가니까 여행하는 것 같은데 뭐 지구라는 비행체를 타고 이렇게 보면 그대로 있거든. 그 여행하는 속도감이 없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를 타도 이렇게 달려가는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 100km 정도 달려가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서가지고 뭐 덜덜덜덜 거리고 있으면 여행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초당 1초에 217km를 날아가는 정도로 계속 태양계를 돌고 있다. 다만 그 한 바퀴 도는데 2.5억 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 100년을 못 살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그대로네. 그대로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날까지 같은 하늘만 바라보고 그 같은 우주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워낙 넓으니까. 근데 우리가 2.5억 년을 살게 되면 뭐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과학이 발전하면 사이버 보고가 돼가지고 2.5억 년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 기계 인간 돼가지고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죠. 지구를 은하계를 한 바퀴 여행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우리 모두는 태양을 따라서 이 지구별이라는 비행체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다. 본인이 원치 않든 원하든 그리고 느끼든 그것을 못 느끼든 간에 우리는 크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여행자다.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 수다 떨고 노닥거리고 있어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주 비싼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싫든 좋든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은하계를 여행합니다. 심지어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었어도 우리는 영원히 우주를 떠돌면서 여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행은 우리 인간의 삶에 늘 함께한다. 심지어 죽었어도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역마살이라는 그 DNA가 좀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단위로 속도감 있는 여행을 많이 하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습니다. 여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여행자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여행지에서 눈을 감는 것이다. 병상에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눈을 감는 것이 나같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겠냐.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냐.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다니면서 늘 여행자, 자유여행가가 되기를 꿈꿔왔죠.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여행가가 돼야 되는데 또 세상이 그렇지가 않죠. 무엇보다 이제 내 마음이 소심하고 또 용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무작정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 이성이 감정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또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테두리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위로를 하면서 뇌의 어떤 3분의 1 또는 뇌의 절반을 나눠가지고 그 속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여행이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짝사랑하면서 살아왔죠. 그렇지만 그것이 상상이고 망상이 아니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상상과 망상, 여행에 대한 갈망, 갈증 언젠가는 한 번은 자유여행가 되겠다. 이 집념이 그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온 그 힘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견뎌온 제 자신을 스스로 존중합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직업적으로 뭐 여행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단언컨대 그 여행에 대한 그 집념과 갈망, 그 열정, 사랑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는 그 뜨거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그 장점은 다양성이죠. 매우 경이롭고 숭고하기조차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취미가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에 대한 의미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 그 중요도가 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무엇인가? 지난 오래전에 제가 발간한 그 사진집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 기억이 나는데 나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수줍은 그리움과 막연한 동경을 찾아 헤매이는 방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뭐 현재는 여행을 못 떠나고 컴퓨터 앞에서 뭐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뭐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짝사랑에 대한 글을 쓰고 있지만 언젠가 머지않아 나도 진정한 여행가로서 한번 살아가 볼 것이라 이렇게 늘 다짐하면서 오늘 이래 잡다한 글을 마칩니다. 너무 이렇게 컴퓨터만 보다 보니까 답답하고 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계기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세팅된 값으로 찍는 게 아니고 그 S로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S로고, HLG 이런 걸로 이렇게 감마값을 세팅해서 찍으면 좀 더 아름다운 색감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뭐 어차피 디지털에 입문했으니까 이제 디지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좀 더 공부를 해서 많이 뒤처졌죠. 뒤처진 만큼 또 열심히 해서 남들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더 공부해가지고 S로고, HLG에 대해서 공부하고 편집 과정 그런 기술을 좀 더 배워가려는 그런 목적에서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오늘 S로고 3로 지금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뭐 또 물 빠진 듯이 흐릿하게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럿을 입히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간에 여행도 못 하고 있고 이렇게 답답하고 해서 또 잡설도 한번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S로고 3인가 그 촬영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겹쳐서 이렇게 또 잡다하게 이상한 이렇게 잡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뭐 재수께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